고3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예. 고3 학생들이 어렸을 때 뭐가 가장 후회되냐, 초등학교 때, 혹은 어머님이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면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학원을 덜 다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나왔을 것 같아요.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대기자TV.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아이나 부모나 모두 교과 과목 중에 고민 1순위는 단연 수학이죠. 수학은 정말 일찍부터 공부를 하는데도 수학 점수를 유지하거나 올리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구독자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학을 20년 이상 가르치신 수학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기자TV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예, 작가 유승재입니다. 초등 때 학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그 초등 때는 이제 아이 습관을 잡아주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첫 학원은 습관을 좀 잡아줄 수 있는 학원들을 좀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습관, 올바른 습관들 있잖아요. 식을 정리하는 연습들도 시키고, 그리고 틀린 것들은 뭐 다시 풀어보는 것, 오랫동안 생각하는 것, 그런 습관을 좀 이렇게 학습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학원, 그런 학원들을 좀 찾아서 다니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커리큘럼이 빽빽한 학원들은 한 명 한 명당 그렇게 습관까지는 못하죠.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 학원들을 보낼 거면 어머님이 이제 습관을 잡아줘야죠. 가령 이제 그런 학원을 보냈는데 학원들은 보통 학습 능력이 만들어진 애들별로 수준별로 나눠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좀 떨어졌다. 그러면 뭐 심화 같은 것도 안 시켜줘요, 학원에서는. 왜냐면 질문을 많이 하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이 한 명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집에서 심화 교재를 시키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집에서 천천히 어머님이 풀리고 뭐 채점해주고 틀린 것들은 정 못 풀면 좀 실마리, 힌트 같은 거 주면서 풀게끔 하고. 아이들이 계속 모른다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첫 습관을 그 아이들의 공부를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들지 않게끔 해야 돼요. 아이가 공부는 그냥 스스로 하는 거다. 그리고 학원은 다닐 필요가 없다. 뭐 어떤 이런 느낌? 그래서 스스로 너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하면 된다. 이런 느낌을 처음에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제가 제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좀 욕심이 있어서 첫째하고 둘째를 가르쳐 보니 잘하니까. 둘째는 초4부터 가르쳤고 첫째는 초4, 둘째는 초3부터 가르쳤어요. 근데 둘째가 훨씬 잘하더라고요. 초3부터 가르치니까. 그래서 초3부터 이렇게 좋은 습관으로 잡아주니까 수학을 잘하는구나. 그러면 첫째는 초1부터 해볼까 그래서 초1부터 하려다가 이제 포기를 한 게 초등학교 1학년은 이제 언어 능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심화 교재를 그 지문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제가 제일 안 좋다라고 제가 설명하기가 됩니다. 문제부터 설명해주고 얘가 풀면 또 모르면 또 설명해주고. 설명이네요. 그렇죠.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옆에서 그냥 과외선생님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분명히 안 좋은 습관이 형성이 되고 얘는 계속 의존하는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한 달 정도 하다가 끊고 기본서도 끊었어요. 기본서도 하지 말라. 그래서 사고력 수학만 해라. 창의 사고력 좀 재밌는 수학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예, 그 창의 사고력은 시켜보니까 워낙 이제 뭐 도형도 있고 그림을 보고 풀고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떨어져도 혼자서 풀 수 있더라고요, 재밌게. 그래서 얘가 일단 혼자서 푸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창의 사고력 책도 그냥 던져주고 너가 풀어봐라. 모를 때만 가르쳐주면 질문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개념 교재를 나가잖아요. 3학년부터 이제 개념서를 시켰는데 3학년부터 나갈 때 개념을 보면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 그러면 너가 읽고 푸는 거야.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것만 질문해. 그래서 1년만 시행착오로 겪으면 거의 그냥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하게 돼요. 1, 2학년 때 그런 습관을 잡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3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저는 교과 수학을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학년부터는 1, 2학년은 뭐 사고력 정도로 수학에 대한 흥미. 왜냐하면 고3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고3 학생들이 어렸을 때 뭐가 가장 후회되냐, 초등학교 때. 혹은 어머님이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면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학원을 덜 다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나왔을 것 같아요.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수학을. 고등학교 와보니 수학을 안 하면 대학을 못 가고 수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학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수학을 차라리 좋아라도 했으면 이 시간이 재미가 있었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질리게 수학을 해와가지고 수학이 싫어하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오니까 너무 힘들다. 싫어하는 수학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니까. 더 싫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엄마가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게끔 만들려면 어떤 팁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학을 교재를 좀 양을 줄여서 얘가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숨 막히지 않게끔. 그럼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풀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는 시간 단위로 많이 시키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정한 시간에만 공부하게끔. 아이들이 이제 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수학에 많이 질려하는 아이들 이렇게 상담해 보면 너는 왜 이렇게 되니? 그러면 뭐 엄마가 수학을 시키는데 계속 시킨다고. 계속 시켜서 언제 끝날지 모르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고 억지로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이 명확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 중고등학생들. 예,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에만 아이가 수학을 딱 하고 많은 양을 못해도 딱 끝내게끔. 교과 학원과 사고력 학원은 다른 체제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시스템이 다르다. 그래서 두 가지는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보통 사고력하고 수학학원 같은 경우는 주일회가 많거든요. 그 주일회가 2시간씩 예, 2시간 뭐 3시간 주일에 와서 하는 게 메인 학원은 되지 못한다는 거를 사고력 수학학원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학원 다니면서 하루씩 와서 해라 이렇게. 네. 예, 부모님들이 케어를 해줄 수 있으면 네. 집에서 시킬 수 있으면 집에서 시켜도 돼요. 시중에 많이 나온 교재로 활용하면 되는 교재로 건가요? 활용하면 돼요. 학원을 보내셔도 괜찮고, 왜냐면 사고력은 말 그대로 이제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토론도 하고 논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교과학원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좋은 습관을 잡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교과학원들은 보통 평범한 교과학원들은 칠판에다 주입식으로 개념 설명을 해주고 기본 예제 풀어주고 너 풀게 하고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중학교 때 해도 늦지 않으니 초등학교 때가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많죠. 근데 그때 얘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시키면 되는데 그거를 좀 먼저 배우고 하게끔 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잘못된 습관 좀 몇 가지를 좀 알려주신다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중학생들 보면 일단 날림으로 하는 애, 숙제 날림으로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숙제 날림, 숙제 베끼는 거. 왜 이렇게 수학 학원에서 숙제를 많이 내주시는지요? 많이 내주는 학원 진짜 많더라고요. 많이 내주는 학원도 있고 네. 뭐 그 숙제가 이렇게 있으면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루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느끼는. 예, 아이들이 그 숙제를 풀 수 있는 건 대충 풀고 모르는 거는 찍고 그래서 시점 받으면 틀렸으니까 선생님한테 지문하면 되니까 지문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고학년이 되면 좀 머리가 좋아지니까 네. 아예 베껴서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설지나 그런 걸 뽑아버리면 또 인터넷 다운받아서 베껴서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게 학원에서 좀 강제적으로 공부하는 애들 중에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정말 좀 초등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시키는 데서 너무 힘들게 이걸 끝내야지 집에 보내주고 과다한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너무 실수가 많은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집중력 없게 너무 푸는 게 습관이 돼서 많이 풀어야 되니까 빨리.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문제도 매번 잘못 읽고 계산 실수도 많고 그런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런 건 경우도 있는데 문제집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학원에서 많이 쓰거든요. 네. 한 3-4권씩 막 동시에 막 숙제도 내주고 그래서 문제집이 꼼꼼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틀렸으면 고쳐야 되는데 건너뛰고 좀 어려운 거 건너뛰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건너뛰거든요. 인생도 그렇게 건너뛰어요. 좀 힘들면 그냥 넘어가고 교재들이 어디는 안 풀려져 있고 어디는 오답도 안 돼 있고 여기는 왜 안 했니? 그러면 여기는 힘들어서 그냥 어려워서 선생님이 일단 넘어가자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만약에 꼭 학원을 다닌다면 어떤 학원이 맞다고 좀 추천을 초등학교 때는 저는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인데 좀 중하위권 같은 경우 네. 아니면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말랑말랑한 백지의 상태에서는 학습 능력을 키워주거나 좋은 학습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학원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별로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들, 공부법들, 학습 능력들을 조금 차근차근씩 키워줄 수 있는 학원들. 그럼 너무 규모가 큰 학원들은 내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규모가 큰 학원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중상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이 좀 적당한 것 같고요. 중하위권 학생들은 규모가 좀 작은 데서 얘의 문제점을 관찰하면서
이 학습 능력들을 교정해 줄 수 있는 거. 이 아이가 제대로 다니고 있고 제대로 그 학원 커리큘럼이 이 아이한테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통 교재를 좀 확인을 해보면 좋아요. 교재를 보면서 맞고 틀린 거 이렇게 교재를 보면서 정답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틀린 것들은 어떻게 학원에서 해결이 되고 있는지.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좀 나타나던가요? 수학을 일단 좋아하고 첫 번째는 수학 좋아하는. 수학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푸는 거를 또 더 좋아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그때 희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려운 문제를 뭔가 얘가 좀 막히고 그랬을 때 가르쳐 주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해결해서 그 희열, 기쁨을 느끼고 싶어 하죠. 그런 친구들은 좀 학원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 같으세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학년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초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그 정도가 되는 아이들은 보통 경시를 많이 해요. 경시. 예, 경시를 해서 과고반이나 영재고반 그런 데서 이제 좀 수학을 집중적으로 경시 수준까지 많이 하게 되는 위치로 가게 되고요. 일반고를 가게 되면 아이들이 보통 고2부터는 학원을 많이 안 와요. 일주일에 한 번 온다라든지 자기가 이제 수학은 어느 정도 메이드가 됐기 때문에 예,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만 질문한다라든지 이렇게. 거 체크 위주로. 예, 그렇게 한다라든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선행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맞아요. 학원에서 경시 한번 해보라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걸 경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초등 경시가 좀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 경시에 대해서 왜 문제가 많냐면 네. 초등 경시 문제들이 대부분 선행을 좀 많이 하면 좀 쉽게 풀려요. 초등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선행을 안 하면 입상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역으로 따지면 초등 경시에서 얘가 입상을 했다라고 해도 이런 선행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돼서 한 애들은 그리 실력이 좋진 않죠. 중등 경시에서 얘가 뭐 KMO에서 어디까지 입상했냐 그래야 우리가 보통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초등 경시는 많이 공신력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물론 잘한 애들이긴 한데 압도적으로 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경시 대회를 수준이 안 되는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보게 되면 굉장히 좌절감을 겪습니다. 좌절감. 예,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잃고 선행 속도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빨리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 따라가서 선행 속도하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거의 구멍이 또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못 따라가다 보니 못 따라간 애들이 억지로 거기 반에 가서 시험 보면 테스트 붙어야지 반이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설지를 암기한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과고반이나 경시 이런 걸 운영하는 학원 입장에서는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런 애들이 정말 몇 명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반이 안 만들어져요. 그런 애들만 모으면 학원 운영이 안 되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경시반도 뭐 되게 모아가지고 뭐 영재고반 뭐 무슨 경시반 뭐 해서 이름을 여러 개 붙여서 평범한 애들까지 다 그 학원에 다 집어넣어서 운영을 해야 운영이 되다 보니 숫자가 안 맞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상위 그룹에 있는 애들 빼고 나머지는 그 커리큘럼을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뭐 수학 시키려고 하면 의욕도 없고 구멍은 구멍대로 많이 있고 나쁜 습관은 나쁜 습관대로 많이 갇혀서 또 그런 데는 진도가 빨리 나가고 그냥 수동적으로 칠판 설명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한 것이 없어서 애들이 되게 그 학습 능력이 형성이 많이 안 된 애들도 많아요. 좀 밑에 반 애들. 그러면 어머님이 그 반에 들어갔다고 내 아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보통 이제 만족을 하시는 거죠. 그 학원에 영어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대치동에 유명한 학원 보냈다 그러면 그 학원 들어가면 이제 서울대 들어가면 어깨에 막 올라서고 그런 어떤 대리 만족이죠. 예. 학원에서는 굉장히 선행을 많이 어떻게 보면 나쁜 표현으로 조장하는 경우들도 좀 있고 심화보다는 선행을 굉장히 강요를 하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심화가 어려워요. 일단 가르치기가? 예. 그러니까 심화를 할 수 있는 아이들도 많이 없고 학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상 심화를 이렇게 시켜서 능력을 만들어주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애들을 시킬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아주 소수 정예 학원이라서 아이들을 꼼꼼하게 관리하면서 아이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올려줄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학원이 잘 되고 클수록 아이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에 그 많은 아이들을 놓고 하니까 칠판식 수업 형태로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심화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심화를 시킬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학원 입장에서는 심화하고 선행을 따졌을 때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선행이 더 쉬워요. 심화보다는. 입시를 다 망라하셨기 때문에 이런 조언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대부분 학원 같은 경우에는 초등이면 초등만 잘 아시고 중등이면 중등만 강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연계가 조금 안 되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이런 걸 좀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그 부모님들이 따로 해주시지 않으면 많이 힘들 거예요. 이게 초중 학원들이 되게 잘 되거든요. 고등부터는 시험 보면 없더라고요. 학생 수가 없더라고요. 고등부터는 상대평가로 시험을 보니까 부모님들이 한 곳에 오래 안 보내요. 우리 아이의 실체나 실력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돌거든요. 상대적으로 초중은 아이 실체나 실력을 부모님들이 모르다 보니까 학원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로 좀 뭔가 있어 보이게 잘 만들면 네. 원생들을 많이 메꿀 수가 있는 거죠. 학원비도 굉장히 비싸요, 원장님. 그럼 이 학원비에 맞게 내가 효과를 누리려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학원을 좀 활용해야 될까요? 활용을 하는 방법보다는 프로그램이나 학원에서 나가는 방식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담할 때. 네. 그래서 이 학원은 이렇게 나가는구나. 그러면 나는 뭘 해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계속 맡겨놓으면 다 못 채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학원별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봐서 좀 보완을 좀 해주는 방식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부모님들이 굉장히 아이의 수학 실력에 대해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토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체감을 좀 하세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공부해도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공부하면 고등학교에서 수학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교재 같은 질문도 많이 하시고. 저는 주변에서 오답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오답이요? 예, 아이가 틀렸어. 이거를 어떻게 보완하게끔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 스스로도 이 오답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초등학교 때는 이것도 수학에 진료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요. 오답이. 애들 굉장히 지루해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를 막 또 풀고 또 풀고. 야, 너 또. 거 기분도 안 좋은데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이제 마무리하고 넘어가지만 그 다음에는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네. 오답 같은 경우는 네. 오답 노트 그런 것도 작성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때는. 아, 그러세요? 네. 이게 저는 자녀들은 아예 오답을 거의 안 시켰어요. 초등학교 때 안 시켰어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얘가 좀 정확히 오답을 하면 좀 정확히 할 수는 있잖아요. 암기해서.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 심화 교재를 할 때 또 이게 낯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낯설게 느껴서 자기가 또 생각하게끔 하는 그 연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 때는 자녀들은 오답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중학교부터는 이제 오답하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시험을 보니까 2학년 때부터. 그래서 중학교 때는 저는 식 세우기 연습하고 오답하는 연습을 그냥 아이들한테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지문해서 가르쳐 주면 이거를 오답 노트에다가 선생님 써준 거를 좀 예쁘게 식을 세워서 정리해라. 식 세우는 기준은 너가 나중에 이 문제를 틀려서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 궁금할 때 네 풀이를 보면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해라. 그 정도까지만 시켜요. 중학생 때는. 예,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오답은 궁극적으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오답하는 행위 자체가 많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답 노트에다가 꼼꼼하게 모든 문제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 좀 어려운 문제나 그렇게 식 세우는 거는 정리해놓고 그다음 내신 때는 이제 반복해서 오답을 시키죠. 노트 말고 많이 풀게끔. 근데 고등학교부터는 좀 분석을 시키죠. 분석. 이게 왜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그냥 알아서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질문해서 이거 정 모르겠니?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제가 이 포인트를 놓쳤어요.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연결관계를 놓쳤네요. 잘하는 애들은 이게 자동으로 돼요. 네.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여기 안 됐구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못하는 아이들은 그냥 설명을 해주거나 해설을 보면 그런가 보다 넘어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또 틀려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오답도 여러 번 하라고 주기적으로 시키거든요. 원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초, 중, 고, 그리고 재수생,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 최하위권부터 최상위권까지 다양한 학생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학생들이 나타나는 좀 수학 학습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잊어먹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아이들이. 그게 이제 원래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요새는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뭔가를 배우고 했을 때 잊어먹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학 학습 능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은 가르쳐 주기를 하거든요. 어머님 같은 경우는 얘가 초등 수학을 배우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해서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고3이나 재수생 선생님들도 네가 개념을 모르니까 나한테 제대로 배워라.
가르쳐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개념을 계속 정확히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면 얘는 영원히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외부적인 도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런 아이들은 계속 누군가 가르쳐줘야 돼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이 개념이 왜 그런지 따지고.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이 없이 고3까지 애들이 계속 커왔으니까 고3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개념도 제대로 모르면서 개념한다고 수업도 안 듣고 그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찍부터 그렇게 개념을 스스로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게 부재가 된 상황이네요. 요즘 들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초동이나 뭐 중동이나 그런 때부터 아무리 선행을 빨리 하고 그래도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뭐 어머님에 의해서든 아니면 본인 자신에 의해서든 뭐 책을 많이 읽든 그래서 이 정도의 학습 능력이 형성이 됐다. 그럼 학원을 가면 그 정도 형태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아이는 계속 잘하고 못하는 아이는 계속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 학습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거. 개념이 중요하면 아이가 개념이 중요한 걸 따져서 스스로 익히게끔 그런 연습들을 심어줘야 되는데 대부분 수동적으로 가르쳐주기가 되니까 초등어머님들 같은 경우 보면 제가 항상 걱정이 되는 게 너무 많은 걸 쏟아내세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최종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최종 병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얘가 이 정도 시켰을 때 안 된다 그러면 써야 될 병기들을 그런 어떤 무기들을 초등학교 때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수학이 어렵다고 주변에서 많이들 하니까 어머님들이 일찍부터 그렇게 쏟아붓는 건가요? 그 제가 볼 때는 어머님들도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익숙한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에게 배워야지 개념을 정확히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혼자 따지고 그래야 정확히 알게 되고 여유가 있고 생각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생각할 시간이 없이 사교육 같은 경우도 보통 선생님들이 개념을 다 설명해주고 기본 문제도 다 풀어주고 그러고 나서 아이들한테 풀라고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올라가는 연습들이 좀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누적되는 게 첫 번째 원인 같아요. 그리고 혹시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나요? 두 번째 이유는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빠른데 속도가 빠른 거를 충분히 잘 해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치면 정말 잘하는 애들. 정말 뛰어난 애들이 많고요. 아 진짜 잘하네. 뭐 초등학교 5학년인데 고등과정 가도 얘는 잘하는구나. 그러면 얘는 잘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없고 어려운 문제도 풀면서 선행 이해도도 높은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들을 많이 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수학을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상대평가가 나오는 게 고등학교 시절밖에 없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아이의 객관적인 그 성적을 보는 거고 제가 초등학생들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보면 얘는 1등급 하겠다 고등학교 가면 얘는 이런 아이들이 9등급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9등급이 되는 그런 아이들도 만나게 되고 근데 보통 어머님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에서 4등급 정도 그러니까 100분위로 치면 40% 상위 40%까지 그룹에 있는 아이들을 상위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다 자녀가. 상위권이라고?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고등학교 한 4등급 정도 된 애들도 초등시험 보면 거의 90점 이상 다 받아요. 그게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초등 때 객관적인 좀 자신의 실력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객관적인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데 주로 교재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수학 시중에 있는 교재를 가지고 이 정도 교재를 정답률 어느 정도로 하면 제가 이런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개념책들, 개념 같은 경우는 8, 90% 정도 초기 정답률이 나오고 나머지를 거의 오답으로 혼자서 해결했다. 이러면 소화한 거예요, 얘가. 그러면 그 다음 교재, 심화 교재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개념에서 막 5, 60% 정답률이라든지 80% 미만, 80% 미만이 나오면 심화로 못 가죠, 그때는. 그러면 개념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비슷한 난이도를 하든가 그거보다 약간 어려운 걸 하든가. 심화 교재 같은 경우는 70% 정도 정답률만 나오더라도 나머지 30% 틀린 거를 오답을 하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선생님들 힌트 주면서 같이 극복을 했다. 그 정도 되면 소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말씀 나오셨으니까 교재는 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좀 풀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시는지요? 고등학교 때 일단은 제일 많은 양을 배치를 해줘야 돼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어떤 아이들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냐 하면 가령 이제 한 학기 과정, 네. 한 학기 과정을 그래도 한 3바퀴 정도, 그러니까 3권 정도죠. 권으로 따지면 3권 정도를 꼼꼼하게 네. 오답하면서 정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겨울방학 때 한두 권 정도 또 복습을 하고 그 다음 학기가 시작하면 이제 내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기 중에 들어가면 2권 이상, 네. 2권 이상. 그럼 결론적으로 몇 권이 나오냐면 한 학기 과정에 대해서 그래도 한 3권, 예. 그리고 겨울방학 때 한두 권, 예. 그 다음에 2권 이상 하면 한 학기 과정에 대해서 한 6권에서 7권 정도는 꼼꼼하게 풀어줘야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1등급 받는 애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푼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 정도 회전이나 복습 그리고 꼼꼼하게 다져주는 작업이 돼야지 공부를 잘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한 선행할 때 한 3권 정도 그리고 내신 때는 한두 권 네. 정도 그러니까 총 많이 풀면 5권 정도죠. 5권 정도. 예. 그 정도 풀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1등급도 나오면서 심화 능력도 기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예. 초등학교는 교재가 상당히 쉽거든요. 고등 선생님의 관점에서 보면 개념도 너무 적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개념이 제가 보면 고등학교 1년 개념보다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도 적고 양도 적고 예. 그래서 가장 적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2권을 강조합니다. 2 초등학교는. 권이요. 그래서 개념 한 권, 심화 한 권. 영 이제 더 풀리고 싶으면 뭐 사고력 수학이라든지 그런 식의 다른 책을 풀리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죠. 네. 근데 학부모님들 보면 거의 반대일 거예요. 초등 때 엄청 어머님이 관리할 수 있고 아이도 이제 좀 빨리 풀고 그 양이 적다 보니까 예. 좀 빨리 풀고 속도도 빨라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권을 많이 풀리세요. 근데 이제 여러 권을 많이 풀리는 거는 뭐 나쁘진 않지만 애들이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는 뒤로 갈수록 정말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는 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이들이. 틀린 문제는 좀 어떻게 접근을 해주면 좋은가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개념 교재에서 틀린 거는 개념을 몰라서 틀린 거 있잖아요. 개념을 몰라서 틀린 거는 계속 풀어봐라 그래도 의미가 없어요. 얘가 개념을 모르니까. 핵심 개념 모르니까. 예, 그러면 개념을 몰라서 틀린 거는 저는 이제 어디를 읽어보라고 많이 얘기해줘요. 항상 개념 교재할 때 항상 제가 하는 말은 생각하지 마라. 이 문제를. 네가 틀렸으면. 네. 너가 틀린 이유는 개념을 몰라서 틀린 거자. 찾아봐라. 찾아봐라요. 개념 교재에서 틀린 문제는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아이들이 그냥 개념이 정확히 안 잡혀서 틀린 거니까 이 문제에서 내가 놓친 개념이 뭔지 앞에 개념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찾아봐서 읽고 아 이거 놓쳤구나. 정확히 내가 몰랐구나 하고 다시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 보통 개념 교재에서 질문하는 거는 한 30초만 개념 읽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들 거의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유도를 해주죠. 처음에는 여기 페이지 여기 한번 다시 읽고 다시 풀어봐라. 네. 이렇게 한 1년 정도 트레이닝을 시키면 나중에는 본인들이 그렇게 찾아내요. 찾아보고 그렇구나. 하게 돼요. 그거를 반드시 짚은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개념은. 심화 교재 같은 경우는 생각을 많이 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개념이 잡혔으면 예. 그 개념을 가지고 응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개념 교재는 그냥 개념이 얘가 정확히 모르는 거니까 스스로 극복하게 일단 유도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이 개념과 심화가 접근법이 다르네요. 확실히 다르네요. 다르죠. 예. 아. 저는 이제 좀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학을 좀 못하는데 얘가 어쨌든 선행 속도도 어느 정도 좀 나가기를 바라고 심화를 안 하면 어차피 고등학교에서 1등급이나 2등급 받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려운 문제 풀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좀 그 학기별의 중요성에 따라서 좀 경중을 둬서 좀 교재 순서를 좀 그 양을 좀 줄인다라고 할까요? 가령 뭐 1학년 2학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데 얘가 속도가 느리다. 네. 근데 심화까지 시키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는 2권만 한다라든지. 네. 그 대신 2학년 1학기는 학교 내신도 보고 중요하니까 여기서 아껴뒀던 시간을 집중 투자해서 얘한테 뭐 심화 교재까지 풀린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매 학기마다 얘가 심화 교재를 못 푼다면 네. 좀 넘어갈 단원들은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한 학기라도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심화 교재를 풀리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뭔가요? 심화 교재를 반드시 좀 다뤄줘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그 심화 문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것까지 얘가 접하지 못하면 네. 영원히 그 정도 난이도는 못 풀게 돼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 본 경험에 의하면 어떤 한 과정이라도 얘네들이 예. 심화까지 풀게 되면 예. 다른 영역들도 같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얘가 심화까지 풀고 한번 극복을 했다. 예를 들면 뭐 실력정석이라는 어려운 책까지 얘가 미적분을 했다. 그럼 확률과 통계도 같이 올라가요. 반대인 것 같아요. 현실은 기본 개념을 웬만큼 한다 그러면 어머님들 중에서 좀 진도에 급급하신 분들이 계셔서 바로 선행으로 다음 학년을 계속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만약 그랬을 때 놓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의 무의식 중에서 어려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무의식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계속 못 풀게 돼요.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처음 할 때 힘들어도 처음 얘가 수학을 처음 접할 때 그때 가장 뭐 교과에서 가장 어렵다라는 그런 심화 교재까지 일단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심화를 시키면 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도 아 이거는 그냥 해야 되는 거구나. 좀 어려워도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너무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풀어요. 받아들이는 그냥 거군요. 풀고 그게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기본 교재만 이렇게 하고 온 애들하고는 굉장히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제 가르쳐 보면 다 질문하거든요. 안 되는 것들은 막히는 순간순간마다 다 질문하고 굉장히 질문량이 많아요. 그게 이제 수학을 못하는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까지는 뭐 개념이 너무 쉬우니까 엄마들이 옆에서 가르쳐줘도 따라오는데 어느 정도? 중학교 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다가 고등학교는 학습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양이 많아지는 게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뭐가 많다고 못할까? 근데 이제 제가 가르쳐 보면 5등급부터 9등급인 학생들은 개념을 진짜 못 따라와요. 선행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선행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선행에 적합한 시기 이런 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70% 정시로 뽑을 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렇게 선행을 좀 많이 안 하더라도 고등학교 가서 어쨌든 정시 위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3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그때부터 다지고 가서 정시로 승부를 보고 대학을 가는 게 이제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뭐 정시로 가면 너무 적게 뽑기도 하고 힘들다 재수생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많다 보니까 내신 위주로 빨리 어쨌든 대학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중하위권까지도 좀 선행을 빨리 뽑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긴 있죠. 근데 거의 그래도 빨리 뽑으려고 해도 중하위권은 거의 제가 볼 때는 고2 과정부터는 못 나가요. 한계가 있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좀 빨리 뽑거든요. 쉬우니까. 빨리 뽑고 중학교 과정도 어느 정도 뽑다가 한 고1 과정 꾸역꾸역 하다가 고2 과정부터 거의 진도가 못 나가요. 학습 능력이 떨어지니까. 보통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너무 빨리 가는 건 좀 그렇고 한 1년에서 한 2년, 너무 아이가 뛰어나서 한 2년 정도 빨라지면 속도를 좀 늦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얘가 한 1년이 넘어서는 순간에는 너무 빨라진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좀 얘기를 해서 뭐 사고력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경시 대회 준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선행 속도를 좀 늦추자. 좀 더 다지고 가도 된다. 많은 분들이 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요즘 들어서 선행을 많이 시작하는데 한 3, 4년치를 이제 강남 8학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선행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더 다른 지역에 있는 어머님들은 불안해서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거든요. 강남에서 저도 옛날에 강의할 때 그렇게 했어요. 중학생들을 아이들이 심화도 안 되는 애들 중학교 그냥 평범한 중학생들 같은 경우도 정석으로 다 1학년 중1 되면 무조건 정석으로 안 나가면 학원에 안 와요 아이들이. 중1 때 일단 정석 수업을 해줘야지 교재도 정석으로 해야 돼요 무조건. 최소 기본 정석 2바퀴 돌 때 실력 정석. 그런데 소화하는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선행을 많이 하는 거는 쉬워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선행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자기 자신을 좀 생각을 해서 나는 이 정도 했나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못한다면 우리 아이도 못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렇죠. 학원이 잘 되고 클수록 아이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럼 반에 그 많은 아이들을 놓고 하니까 칠판식 수업 형태로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심화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심화를 시킬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학원 입장에서는 심화하고 선행을 따졌을 때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선행이 더 쉬워요. 심화보다는. 네, 오늘 류승재 원장님의 말씀이 수학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